예. 어 오늘은요 여러분 지역의 좋은 정치인 소개하는 코너로 한번 해 볼게요. 어 민주당이 워낙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정말 이렇게 한 번도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인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좋은 정치인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광주, 동구, 남구, 갑에 민주당 윤영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영덕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인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네네. 이제 광주의 정치인들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향의 공기 있잖아요. 이걸 네네. 우리 표현으로 아르곤이라고 하는데 고향의 아르곤을 갖고 이렇게 묻혀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그리움이 좀 더 하는 그 지역에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네. 그대로 남아 있다가 네. 고향의 정치인들 사실은 뭐 주로는 서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는 주중에는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고향 정치인분들. 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그 막 뛰어놀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바로 그런 느낌이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 광주 동구 쪽에서 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네네. 동구 남구 갑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동구 남구 갑 중에 이제 동구하고 남구가 같은 지역구로 돼서 갑을이 나머지 있지만 네네. 실제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남구시죠, 남구.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우리 때는요 어렸을 때 광주에 일단 동구 서구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북구가 생겼고 네. 나중에 광산구가 생겼고 남구가 제일 늦게 생긴 거 아니에요? 남구가 아마 네 번째로 생기고 네. 송정이 이제 편입되면서 광산구로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억이 왜곡이 제가 되네요.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남구가 서구로부터 그 분리된 것이 1995년이니까 27년 됐죠. 그러네요. 예. 아무튼 광주도 이제 그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서울 올라와 살면서 광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이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상징 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광주에 대한 자부심이 뭐 다른 지역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무튼. 근데 민주진영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고향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아마 그 방송 인터뷰였을 거예요. 그때 제 이미지를 가지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뭐 그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촌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촌놈이 이게 뭡니까 좀 그 비하 발언 같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가슴이 뭔가 뭉클한 네. 그런 그 단어로 다가와요. 감성 같은 거죠, 감성. 예. 내 고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야.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실은 서울에서 좀 생활하게 된 것이 2017년에 그 문재인 청와대, 정부 네.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한 2년 가까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2020년 5월 30일자로 이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요. 뭐 촌놈 치고는 상당히 서울물을 먹은 건데 가끔씩 이제 지금 내려가면 광주에서 얼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치인은 얼굴 좋다는 그런 그 말씀이 칭찬이 아닌 것처럼 늘 다가와요. 일 안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는 그 대답이 아이고 서울물이 좋기는 좋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국회의원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 마음속에 아우라일 거예요. 아, 그럴지도 그런 모르겠네요. 느낌. 네네. 그분이 느끼는 거리가.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윤영덕 의원 살아오신 걸 보면은 뭐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뭐 권위주의가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단한 이력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광주 전남에 가면요. 학교가 두 군데 학교가 서로 라이벌입니다. 근데 조선대학교 청학생회장 무려 여러분들 광주 출신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에
가투하고 막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기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까지 행정관 네, 지내셨고요. 다음에 그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나서 그 다음에 있던 총선에 국민의당의 그 3선 장병환 의원을 77% 득표율로 승리를 이끄신 분이고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평판이 좋았던 바로 그런 분이 아니셨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과찬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윤영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70명, 180명이 돼도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진영 사람들로서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기저기서 다 저는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반영을 갖는 스피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명구스러운 이야기겠지만 후원 계좌 먼저 한번 띄우고 갑시다. 후원금 좀 모아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후원 통장 오늘자로 이렇게 꽉꽉 차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농협 355-0067-6050-63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으니까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금에서 이제 여기서 빼드리는 거니까 자 광주에 계시는 분들 특히 또는 광주가 고향이신 분들 윤영덕 의원 한번 키워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이따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제가 사실 처음에 그 윤영덕 의원을 모신 이유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면 개딸 양아들이라고 해서 대선에 지고 났더니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민주당에 막 한 20만 명 가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민주당 사 앞에 있는 그 집회에서 제가 무대에 서서 발언했던 게 그거였어요. 젊은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지지자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근데 마침 윤영덕 의원이 관련한 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지금 어떤 법 발의하신 겁니까? 예, 정말 그 대선에서 마음들을 모아주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 정말 꼴도 보기 싫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또 힘 모아주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관심 갖고 또 나름대로 뭔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가 그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이번 대선 끝나고 2030 우리 개딸들, 양아들들 이렇게 민주당에 대거 함께 해주셔서 힘을 보태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의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그런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 갖고 뭔가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정치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주 평범한 어떤 일상적 활동 가지고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시간이나 또는 심지어 그 금전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서서 뭔가 선출직에 출마를 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청년 세대를 비롯한 그런 주권자의 정치에 대한 의사를 대변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청년 세대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충도 우리 의원님도 그런 경우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늦게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아마 돈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실은 이제 돈 문제만은 아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럴 정치를 해볼 여건이 안 됐지만 그 뒤에는 결혼하고 애들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벌이가 가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것을 놓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건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후원 계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좋은 정치 바라시면요. 정치인들한테 후원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어쨌건 그 청년들 들어와 정치 좀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 발의 물론 뭐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했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통과해서 이번 그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리 저 윤영덕 의원이 이제 개삼촌 역할 충실히 하신 거네요. 내용 한번 볼게요.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기탁금을 50%로 완화하고 기탁금 반환 요건을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하고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 반환하는 그러니까 훨씬 낮춰진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뭐 연령에 관계없이 기탁금이나 또는 반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세대들의 그 정치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그 국민적 공감대를 좀 얻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에서 청년 세대 정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자 이런 것이 돼서요. 우선은 뭐 이런 걸 충분하지는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지만 기탁금을 감액하고 또 반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청년들의 그 선출직 공직자로 도전이라고 하는 이런 결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번 직전 본회의죠. 직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통과되면서 그때 같이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그 다른 선거 출마자분들 청년들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선거법이 묘하게 돼 있더라고요. 후원금 얼마까지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데 보면 이게 잘못하면은 청년들이 2030이 억대 이상의 돈을 벌었기도 만무할거니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돈 있는 청년들만 선거를 할 수 있게 되거나 돈 없는 선거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빚이 되거나 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도 점점점 감액되는 상태로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탁금이나 이런 거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측면. 근데 어떻게 발의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발의는 안 하셨을 것 같고 나름 그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작년 11월 달에 송영길 그 전 대표님이 그 정당 혁신을 위한 방안을 좀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정당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당혁신이나 또는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런 의제들을 논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 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결국 이 법안이 그 논의돼서 발의하게 된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광주 쪽에서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 세상 모든 움직이는 게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돈이거든요. 네. 근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니까 자금력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흑수저 출신 느낌이 나요. 담양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주 출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300명 중에 아마 295등인가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제 밑으로는 주로 이제 마이너스
부채가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이건 뭐 자랑할 바는 아니지만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주제 청년 세대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 이 금전, 이 돈이 갖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런 큰 선거보다는 지역에서부터 성장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좀 나와야 정말 그 주민들과 가깝고 또 현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배출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 30%, 여성 30% 이거를 의무 공천한다 이런 비대위 발표도 있었지만 실제 그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청년 정치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나서는 그런 청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조차도 청년들에게 정치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치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금전이 들 뿐만 아니라 막상 잘 돼서 구의원, 시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구의원, 시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로 그렇죠. 실제 이 정치를 활동을 해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좌관이 없잖아요. 지방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월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그렇게 지역 활동을 하면서 운영에 나가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실화 시키고 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부정한 돈을 쓰는 부분은 과거보다도 훨씬 엄격한 그런 제도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그런 변화를 좀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양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좋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지원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그 문화를 개딸 양아들들이 좀 바꿔놨어요. 포지티브하게. 네네. 막 후원금 쏴주면서 잘할 수 있어.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돈줄 내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럼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냥 문자 폭탄 날리는 것보다 훨 낫죠. 네네. 의원님 소액이지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막 그 느낌. 막 문자가 쏟아지는데 뭐 윤영덕 잘하고 있다. 이거 지금 이게 지금 통과시킨 게 그럼 엊그제 본회의였을 때 통과된 건가요? 야, 이거 좋은 법 발의하셨고요. 국회의원 되셔도 절대 안 잊을 분이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지역의 어떤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세요. 네네. 시각장애. 네네. 이 친구 안경사를 했는데 갑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의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저거 폐가망신할 일이다. 지역에서 막 지방선거로 나가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권력을 쥐는 욕심이 아니라 아직도 지역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한 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진 청년들이 막상 정치를 해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부딪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돈이다. 뭐 돈을 모아놨으면 얼마나 이거를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가진 집 자식들밖에 없는 거죠. 네. 잘하셨고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 무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는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 지역에 갔더니 막 청년들이 막 구의원, 시의원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훨씬 더 좀,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좀 잘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지금 교육위원회 계시잖아요. 네네.
그 도연학원 비리 사건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게 도연학원 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에 이제 부를 수가 있잖아요. 증인 예. 근데 신청에. 예. 거기서 후원금 한 거를 거절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저도 이건 뭐 당연한 거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디입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VX 백과 그 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위키백과. 예. 거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영덕이라고 하는 이름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도 기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검색해 보시는구나. 가끔씩 하죠. 가끔씩 합니다. 안 하는 게 네. 이상하죠, 사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도연학원이 광주에서 고등학교 한 곳을 이제 그 운영하는 학교 법인인데요. 이 학교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몇 차례 이게 법인 이제 소유주가 바뀌는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학교에서 그 미투 사건이 예. 발생을 하고 또 그 학교 교사를 해임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이 교사 해임에 반발하는 학생들을 고소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아이고. 지역 언론에 그게 기사화된 것을 보고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되겠다. 세상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뭔가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까지 고발하는 이런 것은 야, 이거 학교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거는 서류 검토를 통해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직접 그 관련자를 좀 증인으로 부르자. 불러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그것이 그 학교법인에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좌관한테 보고를 들은 건데 당시 그 학교 직전 이사장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이사장은 그 직전 이사장의 남편이었고 사학 참. 현 그 당시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직전 이사장이 저희 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뭐 후원금을 내겠다. 현금으로 줄까 아니면 계좌로 송금을 할까. 뭐 이래서 보좌관이 어이가 없어서 뭐 거절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던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아니 윤영덕 의원을 잘못한 거죠.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그냥 안 받고 말지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 아니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사학 관련한 걸 많이 다루는데 사학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요. 예. 이 사학 비리 문제는 아주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제 로비해가지고 후원금 줄 테니까 이제 부르지 말아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도는 그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제가 좋아서 후원금 냈겠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오해도 받곤 합니다. 이렇게 그 2년 가까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워낙 이제 사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학에 대해서 뭔가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자꾸 이야기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학은 정말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교육의 일부분을 감당하면서 창학 이념에 맞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고 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렇게 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늘 어딜 가나 뭐 그런 물 흐리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학 비리가 오랫동안 그 계속된 비리고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이 가능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이 학교도 실은 이 뭐 이사장 전 이사장 그 두 따님이 학교 교사로 임명이 돼서 일하고 있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랑 연동돼 보면 그 진짜 기득권들인 거예요. 실제요 이 학교 그 두 따님의 어떤 교사 채용 과정을 보면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관련 기사도 나오기도 그런 했었는데. 특혜는 다 받는 분들이 뭐 사실 이번 대선을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갖고 와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공정한 것처럼. 근데 지금 뭐 광주에 저는 고향이긴 합니다만 학교 처음 들어봤어요. 그 도연학원의 명진고 네네네. 보니까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의 이사장의 자녀 2명을 교사로 채용하고 그 채용 과정이 또 공정한 말할 것도 없는데 네네. 이거 공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실제 그 관련 보도를 보면 뭐 저희도 그 국정감사를 그 준비하면서 확인한 거지만 이 면접 심사가 아주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는데 두 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경쟁자들은 그것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뭐 이런 점수를 받고 그런 거죠. 그리고 도연학원 이사장 부부는 50억 원대의 국세를 체납 중이고 뭐 교내 소프트볼 팀 전 감독의 성추행 의혹 더군다나 이런 거를 또 이의 제기를 하면 선생님을 해고시켜 버리고. 네네. 사실은 그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안정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분들이 국회에서 법 제정을 통해서 그걸 막아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이 그런 일을 그 하라고 조장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 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자신들이 그 설립돼서 운영되는 그 취지에 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대부분은 지키지만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 사학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법과 제도 그 규정 안에서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물 흐리는 그런 비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예 통으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교육위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쏘겠다. 얼마 주겠다고 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후원 한도 얘기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있잖아요. 예.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500만 원. 저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그 후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액 후원이 들어오면 불편하죠. 상당 대부분은 저는 본인한테 이제 확인이 되면 전화를 해서 뭐 적정한 금액만 남기고 돌려드립니다. 예. 그게 야, 그게 돈으로 그까이 거 하려 그러면 뭐 이제 저쪽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처럼 그냥 이제 물밑에서 그냥 몇 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후원금 한도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후원하면은 안 불러줄까 봐. 좀 너무 얕은 수 아닙니까? 글쎄요. 예. 그걸 뭐 후원금을 안 해서 윗보인 것이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인과관계가 다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어. 제가 아까 썼던 그 뭐 제 이미지와 가까운 것이 촌놈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것이 뭐 정감 있는 이미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금전으로 뭔가 자신 있는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받고 지역구에 사람 좀 덜 만나면 돼.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부정한 돈을 안 받으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럼요. 돈 없어서 불편한 게 있겠지만 네. 그 불편한 거 어떻게 다 알고 살아? 저는 이쪽 진영 사람들은 그런 측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정치하는 거고. 여러분들 공식적인 후원해 주세요. 대가성 없는 후원 좀 부탁드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요. 최근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정말 열일하시대요. 윤영도 의원실.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다들 머리 싸매고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해서 우리 열심히 의원님 노력하고 진짜 있습니다. 재미 드릴 게 없다. 왜냐면 이렇게 칭찬해 드릴 때 맞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우린 팀플을 하는 거예요. 팀플. 교육위원회 지금 누구 계시죠? 교육위원회에 우리 새날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표 안민석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님이 간사하고 다 나오신 적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예. 그 중에 저만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거죠. 빵빵하네. 진짜 빵빵하네요, 진짜. 다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사람 이름 알고 있을 정도니까 예. 이결 기회로 내가 다 했다 하세요. 그 정치가 그런 거지.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김인철, 윤영덕 검색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의원실이 열심히 하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김인철 후보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 최소한 교육부 장관 하면 안 되는 사람. 아까 그 사학비리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 사학 기득권의 어떤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그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됐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분들도 뭐 정말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정의 뭐 이런 것에 걸맞는 후보자들인지 우선은 그것부터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방송에서 이분들 검증 안 했네. 대체 어떤 검증을 했게 이렇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되실 분이 비리 사학에도 재정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 결격 사유잖아요. 네네. 그럼 본인은 예를 들어서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데 사회이사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셀프로 결제해주고 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분. 네. 또 이렇게 논란되는 거 보면은 인성 자체가 좀 뭔가 좀 많이 이상한 분 같기도 하고. 네네.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아주 거질적인 문제가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 교육 문제가 지금 부동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교육 개혁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개혁가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인데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 뭔가 그 복마전과도 같은 그걸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비리 쪽에 서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 그렇죠. 역할까지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를 내각 그 수장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후보자가 오히려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왔다기보다도 한쪽 편에 서서 이 갈등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후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결국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이 첨예한 어떤 갈등의 의제들입니다. 어느 한쪽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그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교육 분야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잘 조정하고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학의 입장이 과도하게 서 있다든지 학생들을 대놓고 대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그동안 수차례 보였다든지 그러니까요. 또는 뭡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죠. 일종 또 그 성추행 의혹으로
의혹이 아니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에게 그 징계를 받은 지 1년 지나서 10년 근속을 했다고 근속 포상을 포상. 하면서 금세돈 뭐 이렇게 부상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나 또는 어떤 그 시대 상황에서 마땅히 교육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소양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 시절에 40년간 없던 사무차장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 거기다가 심고, 그러니까 이 어떤 공정한 누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 사람 챙기고 자기 것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장관을 가면 사실은 교육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분 보면은 대한민국 교육을 완전히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걱정이 많이 들고 특히 우리 교육이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숙제들을 안고 맞습니다. 있는지 이걸 맞습니다. 확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수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오랫동안 쌓여진 이런 교육 그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풀어나갈 전문성이나 또는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좀 의문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또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 정호용 씨가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을 약간 좀 막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도 집중 포화를 맞으니까. 근데 저는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윤영덕 의원실도 너희 열심히 막 쏟아내고 계시던데, 저는 정호용만큼이나 부적격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인물. 네. 어. 근데 야. 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 저희들이 요청한 어떤 그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공식 자료들이 이제 오게 되면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한 사실 확인이 뭐 진행이 되겠지만 의혹은 더 커지지 않을까, 뭐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도 좀 들어집니다. 우리 의원님이 잘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뭐 정치적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낙마시킨다가 아니라 부적격자는 당연히 낙마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요. 예. 꼭 저는 이분은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김인철만 검색해도요,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뭐 자료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밝혀낼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몇 개 나오는 그 김인철에 대한 논란 보시면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오기도 전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요. 이후 공식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은 이제 그 김일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감장에서 대면을 한 분입니다. 그때 공청회 한번 있었죠.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있었고 또 국정감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그 교육부 관련 기관이어서 그런 분인데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그분이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사학이 대단히 좀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그때도 했었는데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자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 썩어버리면은, 더군다나 여기에 공정성이 훼손돼 버리면은 결국 기득권들만, 우리 같은 촌놈들 말고
기득권들만 좋은 지위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자신들이 총장하거나 무슨 시절에 보면은 온갖 특혜는 다 받고 그것만 누리던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오는 건 반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문제 예. 같아요.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이 돼야 되는, 모범이 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본이 되는 교육을 그 진두지휘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예.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협업해서 저는 제대로 이렇게 봅니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김인철, 한동훈 이 세 사람은 전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씨는 범죄 혐의자가 자기 핸드폰을 안 열면 저 무혐의가 된다고 하는 선례를 남기신 분인데 그런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정말 되고 싶으면 본인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그렇죠. 까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조금 뭐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저 비슷한 세대니까 학교 때 이제 가투나가고 이러는 그 기백 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딘가에서는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봤던 친구들이 갖는 그 이기심이 공적 마인드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운동권에 대한 비판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웠던 학창 시절에 짱돌 들고 화염병 들고 가투나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중 일부는 약간 변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머지 사람들은 공적 마인드가 그 사람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자기만 위해 살았던 세력들이 지금 막 온갖 비리를 갖고도 공직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이 저지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게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온 이력이 어떤 것이냐. 실은 저도 학생운동을 세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감옥도 가시고 뭐. 아니 그 제 이미지를 보면 그 네. 안 믿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근데 믿어요. 예. 근데 그 제가 학생운동 하던 때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그 친구들도 저녁에 오면 고생했다고 네. 술도 사고 밥도 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늘 네.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그런 어떤 뭡니까 더불어 걱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김인철 후보 최소한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총리 포함해가지고 19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서너 명은 낙마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지금 방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뭐 국정 마비시키냐 할까봐 최 서너 명 정도는 낙마가 돼야만 그게 공정한 사회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청문회 과정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정한가 도덕성과 전문성과 또 철학과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짚어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공언한 뭐 공정과 정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국회의원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용어로 말하면 너를 위해서야. 왜냐하면 이게 좋은 장관 후보를 내밀었을 때 본인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 운영에 탄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취임덕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지율도 낮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본 바로는 사실상 검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당선자가 낙점을 하면 바로 이제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하나 쓰고 그 다음날 발표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 검증이 아마 친소관계 검증이지 네, 않았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지, 네, 네. 40년직인지 50년직인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자, 아무튼 우리 윤영도 의원이 잘 싸워주시네요 보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감사하고요. 아이고, 예. 제가 고향 국회의원들은 다 대부분 다 이제 뭐 아는 분들인데 윤영도 의원을 너무 늦게 알아서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하도 많이 들어 사람들이 5.18이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쳐온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선제 쟁취 이후에도 광주 전남북이 없었다면 아마 정권 교체 못했겠죠 지금까지도. 그러면 일당이 독재하는 상태로 계속 상당수의 것들이 왜곡되고 최근에 강원도지사 경선하는 거 보니까 그간 수도 없이 광주를 폄훼해왔던 김진태 씨가 그러니까요. 공천 받으려고 사과하는 거 보면서요. 광주는 이미 정권을 떠나서 민주주의 상징적인 곳이 됐다 이렇게 봐요. 네네. 어쩔 때는 왜 있잖아요. 그 KTX나 차가 광주에 딱 도착할 무렵에 어쩜 울컥할 때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 네. 예. 저는 그 정치를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정치를 하면서도 광주를 어떻게 제 마음속에 담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광주주의가 단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가 선택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싸웠던 곳일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의 정서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은 5.18로 상징되는 광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이웃하는 사람들 간의 그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그 정신에 깔려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감성이 저랑 똑같아요. 제가 방송에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는 약자끼리 하는 거고 그 힘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광주 하면은 떠오르는 그 남들은 잘 모르는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도 그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 국회로 들어갈 때 아마 그 초심 광주를 대표해서 욕은 먹지 말아야겠다. 광주 정치인으로서 광주와 어떤 그 상징성에 내가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국회 의정 활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당연히 그렇죠. 예. 이게 뭐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술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도 술잔을 들고 이것이 무엇이여 하면 이것이 무엇이여 정이여 하는 그런 건배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광주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대 이런 것은 어떤 상징적인 단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광주는 자전거도 타랑깨더만요. 타랑깨. 너무 많이 들어서 일상화되어 있는 이름 광주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어려워하는 지역이 광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5.18 때 광주에 없었다는 그 미안함이 광주를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게 된. 그리고 광주 5.18 그 추념식 때 내려가셔가지고 연설하시고는 그 유가족 따님 안아주시던 기억이 나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잘못된 선동에 정보를 잘못 들어가지고 광주 빨갱이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 광주에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이런 건데 저는 광주에 계신 우리 정치인들이 광주를 이제는 이제 민주화의 도시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은 도시 만들어가지고 광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민주주의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도시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해주실 걸 믿고 우리 고향 분들은 다 씩씩하고 똑똑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겠죠.
광주 아니라 광주 그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농협 355-067-6050-63 국회의원 민병덕 후원회로 좀 보내주시면은 윤영덕 후원입니다. 죄송해요. 윤영덕 후원회로 좀 보내주시면은 이 정도라니까요. 제가 윤영덕 후원회로 보내주시면은 좋은 정치하는데 뇌물 받지 않고 아까 말한 그 무슨 학원처럼 후원금 보내는 걸로 사람 그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받지 않고 좋은 정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요. 그 우리 의원님 뭐 자주 뵙게 되겠지만 이 카메라 보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새날 가족 되신 거거든요. 아, 네네네. 새날 가족 되신 기념으로 마이크 좀 앞에 대시고요. 예. 기념으로 뭐 소회든 뭐 소감이든 하고 싶은 말씀 더 하십시오. 야, 가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 갑자기 어깨에 그냥 힘이 쫙 들어가면서 긴장이 됩니다. 우리 새날 식구들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족이 된 마당에는 제대로 된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좀 아쉽고요. 우리 새날 그 가족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늘 성원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마음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실은 이 정치를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이 정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또는 정치인 이런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도전하거나 또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좁혀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감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출직인 공직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은 우리 세상에요. 이렇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결국 주권자의 조직된 그런 힘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출직 공직자가 훨씬 더 자유롭고 또 편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해서 정말 운 좋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이렇게 새날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광주라고 하는 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향이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광주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더 성실하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야당 국회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더 전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은 힘 주시고 저도 면모를 일신해서 정말 전투력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 정치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말씀하시는 게 딱 제 결이에요. 딱 제 결.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잘 몰랐으니까 그냥 광주의 국회의원인 거지만 진짜 생각하는 게 저랑 완전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의원님 이제 정치하고 계시는 거고 더 힘 받으셔갖고 좋은 정치 또 광주를 빛내는 정치인 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